네, 저희가 원래는 한 회차로 이제 6회차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영화제를 너무 사랑해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주 밤을 샐 것 같은 밤샐 수 느낌이에요. 있지. 그렇죠. 근데 항상 저희가 모임할 때도 이런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렇죠. 어떤 영화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그러니까 지난 회차로 저희 끊었으니까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영화들이 컨티넨탈 25랑 그 잠깐 얘기해주신 그 장리꼬다르의 땡땡땡땡 말 안 하고 싶어.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영화. 그다음 페어에스 파쿠르 얘기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영화 가을이 오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셉님이 해주신 게 이제 마지막에 살짝 설명해주셨던 게 친숙한 손길이었고 맞아요. 첫 번째 소개해주셨던 게 마이클 리 감독 내 말 좀 들어줘. 맞습니다. 저 기억 잘하네요. 기억력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16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치. 제가 한 5번 이상을 봤던 영화들이어서 이 이름 자체로 친숙한 손길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제 그 왜 저희가 실버 컬처라고 하잖아요. 실버 문화 같은 것들도 또 하나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안에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에 대한 이야기. 그 사실 한국에서도 서울국제노인영화제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찍으시는 영화들도 있고 직접 감독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이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좀 익숙한 이제 소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16번째 리스트 안에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이걸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남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가 들으셨을 때 여자는 계속 여자이고 싶고 남자가 남자이고 싶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들의 사랑 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노년이 됐을 때 나의 사랑 혹은 나의 그런 여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남성에 대한 정체성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느낌에는 예매가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노년에 대한 삶을 조명하는 영화는 네네. 대중적인 인기가 많지는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네. 심리가 좀 이렇게 젊고 이런 걸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이제 저처럼 약간 우리가 이걸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당연한 삶인데 약간의 주저하게 되는 것? 그렇지. 네. 그러니까 꼭 젊은 게 좋다 뭐 이런다기보다도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것. 근데 저는 또 궁금하기는 해요. 엄청. 그렇지. 그 연기가 엄청 궁금하고 내용도 엄청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라는 이 구조가 영화라는 이 드라마 구조가 대부분 성장 스토리가 껴있잖아요. 누가 됐든 그렇죠. 뭐 좌절하든 성공하든 아니면 뭐 슬퍼하든 여튼간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목도하는 게 네네네네. 영화의 어떤 과정인데 이거를 노년이 성장한다라고 포커싱을 잡은 거는 좀 그렇죠. 재미난 것 같아. 나는 네네네. 기대가 좀 되는 그래서 부분이 있어.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이 감독에 대한 저희가 그런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지금. 없어 별로. 그래서 더 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또 하나의 추천작은 알베르세라입니다. 감독님. 알베르세라 감독님 영화는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영화인지 한 90% 볼 때도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미지로 우리를 데려가는 감독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지에 탑승해서 가야 되는 영화? 그러니까 이걸 기승전결을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어떤 개연성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이미지 탑승해서 가는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알베르세라 감독의 영화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퍼시픽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그 영화도 그랬고 이전에 리베르 때도 그렇고. 근데 그 알베르세라 감독님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영화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관객들이 나의 영화의 의미를 어차피 제일 잘할 테니 내가 영화에 대한 의미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를 봤거든요.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의미에 대한 생각은 니네가 해. 이렇게. 근데 영화 마지막 그 10%에 모든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넣었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
좀 보여지는 영화인데 이번 영화는 고독의 오후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의 현역 스타의 투사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 영화 이제 스티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 이제 투사 복장을 입은 남자 주인공이 이제 피를 이렇게 묻히고 있는 그런 이제 스틸컷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투 경기에서 뭐 이렇게 묻은 피겠죠. 근데 그런 스틸컷을 봤는데 강렬했어? 네, 강렬했어요. 그 색채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탄미적인 걸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들이라면은 알베르세라 작품을 네.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알고 봤더니 네. 알베르세라 감독님이 원래 미술평론가로 활동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오늘 카라보조나 복장이 네. 좀 맞습니다. 새빨간 게 아주. 네. 왜냐면 저는 루이 14세의 죽음에서 네네. 그거 봤었을 때 너무 좋았었던 게 음. 약간 정말 스페인 카라바조나 네네네. 그런 그 거장들의 네네네. 빛에 대한 빛과 그쵸, 어둠에 그쵸, 대한 그쵸. 그런 네, 맞아요. 굉장히 그런 명화 보는 네.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그리고 사실 내용보다는 거의 이렇게 계속 좀 맞아요. 눈이 되게 약간 호강하는 미디어 아트 느낌? 보는 느낌도 있고 네. 현대미술 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 탑승하다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내용이 뭐였지라는 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뭘 던지질 않아요, 말을.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게 완성이 되는 느낌이라서 고독의 오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의 영화지 않을까. 아, 보고 싶게 만드는데. 그쵸? 너무 표정을 잘해. 하지만 조금만 알아. 보고 싶게 짠미보다는 안 만드는데. 된다. 모 하면서도 강렬하게 추천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 봤으니까 이게 모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사실. 네. 보고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유튜브에서 이제 막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영화를 추천하는 경우들은 뭐 다른 평론가나 기자분들이 시사회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뭔가 좀 전달할 수 있는데 저희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맞아. 모르겠어. 근데 이 전작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의 이미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친절하진 않을 거다. 근데 저는 원래 친절하지 않은 영화를 좋아해요. 네. 그러면 안 친절함이 클수록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알베르세라랑 너무 잘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알베르세라의 고독의 오후를 추천작으로 넣게 되었고요. 잠시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아까 라두주대 감독님 콘티넨탈 25 그 감독님의 영화가 한 편이 더 상영이 돼요 이번에. 이거 뭐라고 읽어야지 모르겠는데 샵2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2막이 될 수도 있고 2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영화도 이번에 같이 상영이 돼서 근데 그게 한 편이 다른 영화랑 같이 상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묶음 상영식으로. 그래서 라두주대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 영화도 같이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도 16편 안에 거의 뭐 넘어갈 것 같은데요. 16편이. 아주 제가 뭐야 나 뭐야 마케팅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케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편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영화들이 뭐가 있을까요? 리디님 어떤 영화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은소라는 일본 그것도 영화. 하지 마. 네. 너무 취향 저격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영화가 전주 영화제에 꽤 많이 오는데 이제 네네네네. 고즈넉하고 약간 잘 모르겠는 그런 스타일의 일본 영화들이 가끔 와요. 사실 그쵸. 보면은. 사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그랑메종 파리가 제일 신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무아타쿠야죠. 맞아요. 옵니까? 안 오지 않을까? 안 올 것 같은데. 옥태견? 네. 옥태견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검은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뭐 감독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진 않았었고 네네. 사실 굉장히 시노비랑 맞아요. 네, 스틸도 그냥 스틸이 장난 있고, 네, 되게 맞아요. 강렬해가지고 흑백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아니에요. 네. 되게 젊은 감독, 1984년생인 그런 감독이 요거 메이지 시대 일본 한 남자의 삶을 네네네네네. 따라가는 그런 네. 뭐 농부가 이제 뭐 자연적인 그런 부분과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또 네. 약간은 센세이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가지고 게다가 네, 보고 검은소가 싶습니다. 이면 정샘 톡이 있어요. 정성길 평론가님 톡이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어. 선생님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와이드 토크로. 깨알 네. 홍보. 네. 네. 아니 그래서 인기 또 많겠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네. 마스터즈도 정성길 선생님 네. 톡이 이번에 되어 있고 맞습니다. 저도 검은소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숲
숲에서 있는 원주민은 아니고 숲에서 생활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라는 시나리오를 대충 봤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했을 때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갖고 있던 우리가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서양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잘 녹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일본?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또 좀 기대가 되고 어떤 자연적인 것도 어떻게 그렸을까 생각도 들고 왜 검은 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은 소가 있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네? 검은 소가 실제로 있나요? 뭐죠? 그럼요. 검은 소가 스틸에 나옵니다. 아니. 검은 소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황소처럼 소가 원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좋아. 저는 되게 그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목 너무 중요하지. 네. 검은 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소는 뭔가 그래서 눈망울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귀엽고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되게 좋은 아이잖아요. 소는 여러모로 좋은 아이. 황소들은 검은 이미지가 많은데 투할 때 보면은. 그쵸. 고독의 오인가요? 그렇지.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검은 소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또 이미지가 어떤 걸까로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래서 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약간 이탈리아 영화 일부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 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코가 일본 느낌으로 갔을 때 또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다. 보고 나서 이제 보고 평점 나고서 올려주시면 얘기해보도록 하죠. 누가 올리는 거 아니냐고 왓챠피디아에 제가 영화제 옆골목을 보고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너무 모르겠습니다. 찾아가야죠. 근데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 저도요. 코멘트가 달리면은 저도요. 저희 또 커피 사야죠. 많이 홍보해주세요. 들으시는 분들. 유쌤님의 또 하나의 추천작 뭐가 있을까요? 요거 약간 무거운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전주 영화제의 장점이나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정치적 이슈의 영화들이 있다. 네. 이번에는 심지어 다시 민주주의로라는 섹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영화적인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당기는 편은 아닌데 네네. 요번에 재미난 영화 하나 있더라고. 일본 영화 이것도. 네네. 일본 영화고 제목이 도주인데. 네. 근데 여튼 이거는 네네.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다시 픽션으로 재해석한 영화예요. 아다치마사 감독인가요? 아다치마사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주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에 네. 급진정 무장단체가 있었는데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많이 언급이 안 돼서 모르는데 일본 내에 완전히 극좌파들이거든. 그러니까 네. 일본의 전범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 전범기업이란 뭐냐면 약간 군사적인 어떤 산업을 도와서 성장한 기업들을 보통 네네네네. 전범기업이라고 좀 풍자서 얘기하는데 그 기업들한테 폭탄 테러를 했던 급좌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단체가 있었고 네. 그 사람이 작년에 죽었어. 네네. 죽었는데 이제 40몇 년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제 죽었는데 네. 그 사람을 모티브로 실화를 다시 이제 재해석하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역사적 사실을 영화에서 어떻게 재해석하는지에 그쵸. 대해서 늘 이제 나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좀 모르는 사실이어서 모르는 역사적 사실이어서 궁금하기 때문에 택을 했는데 네네네. 영화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것 같은 느낌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다행히. 네네네. 일단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실 위주로 풀어갈 것 같아서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스티커 월드 시네마 섹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보긴 봤어서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역사적 내용이라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일본이라고 하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가 돼서 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그 다시 민주주의로의 섹션에서 되게 재밌어 보이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주도 뭐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그런 섹션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냥 뽑은 영화는 아닌데 그 16편 리스트 안에 넣을까 봐 고민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돌아온 공화당원. 마지막 공화당원. 마지막 공화당원입니다. 그거를 맞아요. 좀 기대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폭이 장난 아니더라고. 김상우 의원. 아. 국민의힘이군요. 그래서 약간 이거
전주 센스 보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네. 이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 형식으로 극좌와 그 네, 맞아요. 굉장히 근데 그 맞아요. 둘이 또 절친이 되는 내용을. 게다가 이게- 커리어를 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양쪽 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빨간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흰색도 좋아하고 검은색도 좋아하고 그게 50이냐 그러니까 49냐 51이냐고 사실 나쁜 이념은 없는 거잖아요. 뭘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빼고 제외하면 보통은 없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더 좋은 사회와 좋은 나와 좋은 우리 모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그 이번에 있는 섹션의 그 다시 민주주의 섹션 그 섹션에서 하는 영화들이 좀 흥미있는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영화들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감독의 너무 해석이 너무 들어가면 또 안 되겠지만 특히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영화를 16편에 딱 넣지 않는 도주를 넣지 않는 이유는 제가 너무 모르는 내용이라서 혹시나 내가 편향이 될까봐 근데 이런 영화들은 아무래도 영화 보기 전이든 후든 어떤 역사적인 정말 사실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치. 네네. 역사적 사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그쵸. 영화가 프로파간다적으로 흐르면은 그쵸, 좀 그쵸.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희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데 읽어보니까 어찌됐든 이 최근에 죽었던 이 사람을 다루는 어떤 그 사실을 기반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볼만하지 않을까. 조금 덜하게. 우리가 네. 이제 지적인 차원에서 이 그쵸. 지식이 한번 함양되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좋은 사실은 것 같아. 다큐가 아니라 이게 어. 극영화라는 것도 사실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큐를 맞아요. 찍었으면 차라리 너무 프로파간다적일 수도 있고 편향적일 수도 있는데 극영화면 조금 그걸 했을 거니까 각색을. 그리고 복합적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너무 굉장히 그쵸. 좋은 측면이고 영화제의 순기능이 그런 부분이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저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회가 그럼요. 굉장히 네.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좋아함으로써 좋아하는 매체에서 또 네네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된다는 건 맞아요. 좋은 목소리를 부분인 내는 것 거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네 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어떤 영화 있으세요? 저 같은 수단? 경우에는 빨리 얘기를 하자면 클리어라고 클리어. 네네. 가수이자 배우인 김푸름 씨가 주연을 맡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SF인데 식량난에 처한 행성을 떠나 우주를 떠도는 네. 주연과 그녀의 콘트라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콘트라베이스와 네, 맞습니다. 콘트라베이스. 주연과 네, 그래서 푸름의 노래랑 콘트라베이스랑 그래서 이제 모험을 한다라는 건데 저는 제가 이제 깐따삐아인가요? 익숙한 단어다. 그쵸. 근데 제가 깜짝이야.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건 어쨌든 한국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쨌든 지금 뭔가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살짝 디프레스된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네네. 더 이제 이런 신선한 작품들이나 여러 가지 영화인들이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영화제 역시도 그럼요. 시도를 많이 하기 네네네.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코리안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조금 네네. 더 올해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제가 아까 다른 분들과도 말씀 나눴는데 올해 고봉수 감독님 이 영화가 새로 오잖아요. 전주에. 네네. 귤레. 님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봉수 감독님 그 영화도 조금 기대하고 있고 이준 배우가 이번에 감독을 한 영화도 이번에 코리안 섹션에서 오는 걸로 알고 한국 영화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영화를 보는 눈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어서 사실 약간 이렇게 덜덜덜덜하면서 이제 신호를 읽고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캐리어를 끊는 소녀? 네, 그것도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섹션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퀘이 형제 영화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예매가 빡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K 형제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전주국제영화제의 당시 포스터였어요. K 형제. 그리고 2020년에 K 형제 전시회를 했었어요. 전주에서. 맞아요. 네, 그게 전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예술전당에서 했었나요? 네. 또 했었고. K 형제가 사실은 퍼핀 애니메이션의 대가.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거든요, 네. 진짜. 그 단편 보면 미쳐요. 눈알 떨어지고 막. 약간 기묘한데 근데 굉장히. 계속 생각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들거든요. 음. 이걸 어떻게 퍼핀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팬들이 많으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진짜 사랑하는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이 K 형제. 그래서 K 형제 영화로 모래시계 표지판 아래 요양소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매하기 어렵게 모래시계 만드는구나. 표지판이래요. 표지판이 모래시계예요. 홍보하지 그 아래 말아주실래요? 요양소가 있어. 홍보를 그렇게 해버리면 하지 어떡해. 마세요. 저 봐, 안 된단 놀란 얘기 왜 말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5명이 볼 것 같거든요. 같이 보자. 근데 정말 K 형제의 영화는 뭐 가끔 뭐 영자원 정도, 영상자료원 정도에서 하거나 뭐 서울아트 시네마 정도. 근데 그것도 자주 오는 또 그건 아니어서 이번이 아니면 보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라두유대 감독도 라이징 스타긴 하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수상이 화려한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개봉을 하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오족은 뭐 당연한 거고. 장리코드라 당연히 하겠죠. 근데 K 형제 절대 못 봅니다. 어디서 볼 거예요? 같이 함께 보자고요. 함께 보고 함께 영다사도 봅시다. 오시고. 아유, 그럼요. 네, 밤에는.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예매 빡세겠어. 네, 진짜. 금요일 오전 11시 예매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끼리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 2, 3주 전부터 이거 추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표가 딱 뜨고 상영작이 딱 뜨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여러 가지의 사이트 들락날락하면서 되게 많이 영화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화들에 대해서. 일단 전주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맞아요. 미치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쨌든 조금 더 그 전주는 전주의 색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악 투어 아니면은 뭐 시내 투어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네네네. 기획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영화들을 아시는 분들 혹은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잘 와 닿아서 너무 다들 즐거운 영화제를 그쵸. 경험하셨으면 네네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님은 어떠셨어요? 영화들을 쭉 보시면서. 일단 뽐뿌 엄청 오지. 그쵸. 영화 이 신혼만 보면 너무 다 재밌잖아. 그쵸. 9박 10일이. 그렇죠. 9박 10일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날씨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는 뭐 전주 우리 얘기 가끔 했지만 네. 먹는 거 좋잖아.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한 번은 나와. 그치. 무조건 이 먹는 얘기가. 먹는 얘기도 좀 지금 오늘 아꼈는데 그러니까요. 먹는 거 감안하고 그다음 날씨 감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영화들이 신혼들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뭐 지금 너무 기대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가 물론 밝은 분위기의 영화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의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신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해서 봤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지뢰를 밟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치만 제가 전주국제영화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몰려있잖아요. 영화관이.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엄청 신나게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영화가 별로였으면 별로였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다 이제 이것까지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추천해드린 오늘 작품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개인적인 추천하신 영화들도 함께 나눠보면서 이번 국제영화제를 좀 전주영화제를 즐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떠나기 전에 리스트가 엄청 두툼해졌으니까 그죠? 저 원하시는 영화들 잘 예매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전주에서도 또 같이 만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